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온의 이현주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지나가고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18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9.5% 증가했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에 중요 키워드로 복지와 일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정보 공유 또한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소셜워커온에서는 세 분의 사회복지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김상진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상진 사회복지사의 강연 제목은 대중문화로 배우는 사회복지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자주 듣고 TV와 영화를 시청하는 것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매우 가깝게 있는 이 대중문화와 사회복지사,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김상진 사회복지사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양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겸손한 사회복지사 김상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대중문화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교 다닐 때, 학부 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쉽게 좀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어떤 편견 없이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글로써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사회복지를 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중문화로 한번 사회복지를 알려보면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중문화를 소재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 듣는 거 좋아했거든요. 라디오를 듣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요. TV 보고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 내용, 이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리뷰를 꼭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중문화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를 가지고 사회복지를 좀 표현해보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학부 때부터 했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정기적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셜워커 잡지에 매달 한 편씩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글들을 한 10년 정도 쓴 글들을 잘 모아서 책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 책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예, 거짓말 같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동아시아관에 제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스탠퍼드 학생들도 좋아하는 책, 그런 사회복지 책을 만든 김상진 사회복지사고요. 음악 한 곡 듣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제가 평소에 썼던 글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가사에서 보셨듯이 이 음악은 남녀 간의 사랑 노래거든요. 자두라는 팀이 김밥이라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만든 건데 여기서 남과 여를 저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 주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이제 다른 의미가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첫 줄에 보시면 나는 멜로 영화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는데 그 주민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순두부찌개를 좋아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기가 쉽죠. 하지만 그 주민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생략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저는 주민 만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할 게 아니라 자꾸만 현장에 나가고 자꾸 주민을 만나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분의 생각을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다 보면 그분의 관심사, 지역의 이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알아보니까 나랑 생각이 많이 달랐죠.
근데 계속 만나 나가고 그렇게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드디어 통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김밥입니다. 김밥이 우리 사이에 통한다. 저는 이 김밥이 사회사업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회사업의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실무자로서 가치와 철학이 맞는 것이라면 이 소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주민 당사자의 관심사, 그다음에 실무자와 가치, 철학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비전에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았을 때 저희는 지역에서 또 기관에서 사회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을 한번 만나봤을 때 생각보다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 혹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중년 남성들이 많으셨어요. 이분들 말씀 듣다 보니 이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반찬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반찬 만드는 걸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밥은 뭐 전기밥솥으로 할 수 있고 햇반으로 먹을 수 있는데 이 반찬 만들기는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민의 관심사가 반찬 만들기에 있구나. 실무자도 저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기관의 핵심 가치가 참여, 자치, 자립, 공동체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비전에 맞게 좀 해볼까라는 고민을 한 거죠. 보통의 이제 뭐 여러 기관에서는 아마 그러면 요리 교실을 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희 기관에서는 공동 밥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이제 저희가 아는 아주머님께 강사를 좀 부탁드려서 한 달에 하나씩 반찬을 만들었는데요. 반찬 만들고 그저 가는 게 아니라 반찬 만든 걸 가지고 밥을 이제 복지관에서 준비를 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꼭 마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반찬을 싸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에서는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비슷한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모임뿐 아니라 그 모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서로 만나서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잘 맞았을 때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김밥이라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은 만들 때 뭐 발을 놓고 김을 깔고 거기다 이제 밥을 이제 펼쳐서 각종 재료들을 놓는 방식인데 다른 음식에 비해서 그 많은 조리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그 모양에 맞게만 준비를 하면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모아내기만 해도 김밥처럼 조화롭고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복지의 처음은 이분들한테 뭔가 기관의 것들을 설명하고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아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한 가사는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원조 김밥 같은 김밥 한 종류였는데 지금은 김치김밥, 치즈김밥, 뭐 참치김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 변하듯이 사회복지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변하니까 지역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더 지역사회 변화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가양 5단지에 여러 현수막들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요. 추모 현수막이 많이 붙었었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주목했었는데 그 현수막을 보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죠. 추모한다는 내용이었고 현수막을 누가 달았는지를 이제 적어놨었는데 가양 5단지 입주자 대표, 가양 5단지 관리사무소 또 쭉쭉 넘어가다가 가양 5단지 분여회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 현수막을 보고. 그리고는 바로 그 분여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분여회장님, 현수막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분여회장님이 안 그래도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랑 분여회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분여회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현수막을 보고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입주자 대표회 쪽에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이게 벌써 처음이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따로 전화를 해서 앞으로 분여회랑 같이 단지 발전을 위해서 잘 일해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소에
이 아파트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만 보고도 아, 이런 변화가 좀 있겠구나. 서로 안에 좀 화해의 제스처가 좀 있고 지금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가 일하는 지역의 변화들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가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네, 이 가사를 보면서 뭐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다가 뒤로 넘어가니까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한 글자가 더 늘었죠. 함께해서 다 함께. 저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사업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함께는 그 분이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족 차원에서 좀 해결하는 걸 함께라고 봤고요. 가족 차원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할까? 다 함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족 이외에도 그 주변의 이웃들 혹은 지역사회가 이분의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 가족 차원에서 먼저 함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넘어서서는 이분에게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 이웃들, 그다음에 지역의 많은 것들을 의미 있는 관계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한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가 쓰인 그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그 최택이라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데 최택이라는 친구는 프로 바둑 기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간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족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함께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다 함께로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다. 우리의 역할이 여기에 좀 더 이제 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가사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도 있죠.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이 일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이 가사를 썼을까? 저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더니 이것이 이 당사자의 중요한 자기 결정권 내지는 당사자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사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삶의 주인은 누구냐? 당사자 자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저희가 그분이 애초 가지고 있는 관계, 자원, 강점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면밀히 잘 알아보고 그분이 그걸 잘 살리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 그 삶의 주인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원곡에는요 이 가사가 없는데 이적 씨가 부른 버전에 보면 마지막에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사회복지사가 할 일은 결국 그 당사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끔 돕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해서 다 함께로 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분이 원래 잘하고 있는 것을 잘 살려드리게끔 그분의 삶으로서 그분이 이겨낼 수 있게끔 돕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대중문화와 사회복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대중문화로 배우는 사회복지 이야기. 여기서 저는 방점이 대중문화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중문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점은 사회복지에 있다. 사회복지의 시각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보니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대중문화, 내가 듣고 있는 노래, 내가 보고 있는 영화, TV 프로그램이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사업의 철학, 가치, 혹은 어떤 방법론으로 일할 거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묻고 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답하는 방식으로 이 글들을 쓰고 있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것을 잘 살리면 사회복지랑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전한나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강연자분들은 책과 참 연관이 깊으신 것 같은데요. 전한나 사회복지사의 강연 제목은 소진에 대한 생각 한계입니다. 워킹맘 사회복지사로 지내오면서 느꼈던 소진과 그 극복 과정을 책에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전한나 사회복지사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안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소진에 대한 생각 한 가지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14년차 사회복지사이고요. 9년차 워킹맘, 2년차 강사, 그리고 3개월차 작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은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 그리고 의욕이 없고 소진이 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던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제가 3살 터울의 남자아이 2명을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10년 차 직장인으로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진이 왔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제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시도를 하였지만 진학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해져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3가지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럼 내가 가사와 육아를 포기할 수 있는가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약을 먹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비타민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공황장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버티는 그런 상황을 보았고 저도 이 3번째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할당된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간 교육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권의 책을 읽으면 머리가 트인다라는 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계시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 여겨지게 돼서 저는 그날부터 하루에 1권 책 읽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의 처음 목표는 하루 1권씩 2,000권의 책을 5년 6개월 동안 읽는 거였습니다. 저는 1,362일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 100권을 읽고 나니 월에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자던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밤에 잠을 자게 되었고 잠을 자니 입맛이 돌아오고 체중과 컨디션이 정상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300권을 읽고 나니 제가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마음, 또한 이해를 하고 나니 용서를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500권 책을 읽고 나니 제가 일상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의욕이 없는 그런 소진의 상태였는데 하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점점 생겨나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권의 책을 읽고 났더니 아, 나도 이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1,000권의 책을 읽고 나서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의 대부분이 저처럼 업무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신 분들이 저의 책을 읽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과 또한 워킹맘이신 분들께서 본인의 어려움이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의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메일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책으로 사회복지하고 있는 전안나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고 그분들 안에 숨어져 있는 강점을 발견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저의 책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작가가 된 이후에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일과 가정에 100% 함몰되어서 제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요. 혹시 이런 상태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과 업무의 분리, 두 번째는 제3섹터의 개발,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첫 번째로 일상과 업무의 분리입니다. 일상과 업무가 하나로 된 채로 사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 핸드폰으로 인해서 휴가거나 퇴근 이후에도 클라이언트와 혹은 기관과 끊임없이 연결돼서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를 클라이언트에게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과 업무의 분리를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선배 부부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클라이언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연결해주기로 한 자원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는 순간 휴가가 아니라 계속 업무의 연장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일상과 업무의 분리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3섹터의 개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대부분이 자기의 직장과 가정만 왔다 갔다 하거나 외부 활동하시는 분들도 만나는 분들을 보면 또 결국 다른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분들하고만 교류를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3섹터는 사회복지와 가정이 아닌 나를 모르는 나와 상관이 없는 혹은 사회복지가 아닌 영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저를 모르는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 독서 모임을 하고요.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사회복지 전공이 아닌 타 전공 수업을 학기마다 한 개씩 듣고요. 또 그런 수업들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아닌 분들과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갈 때도 사회복지사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 일반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클라이언트 분들은 비영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영리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시너지를 내고 그분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현장과 가정이 아닌 제3의 지대에 나가서 여러분의 영역을 개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소진이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현장에 오기 전에 저희 대학교 은사님께서 현장에서 10년을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부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1만 시간이 넘는 시간을 일을 했지만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한 기관에서는 승진을 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전국에 있는 10년차 사회복지사 혹은 전 세계에 있는 10년차 직장인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10년 동안 그냥 월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매우 큰 시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제3섹터에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전문 영역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방법은 2가지인데요. 바로 강사와 작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개인의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안목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안목지를 형식주로 만들어서 그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그 당시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저는 일과 가정에 100% 쌓여있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앞으로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찾고 일과 가정을 분리하고 제3섹터를 개발하고 전문 영역을 가진 그런 전문가로서 저는 저의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기관에 계신 간장, 부장, 과장, 팀장, 사회복지사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행정 부분을 저의 전문 영역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복지 행정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사회복지사인데 그럼 나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제가 매일 만나는 것은 종이와 컴퓨터와 서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종이와 컴퓨터가 서류가 나의 클라이언트인가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는 바로 후배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저는 저의 클라이언트인 후배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3가지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1월이 되면 개정된 노동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임기간 운영 규정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이 끝나고 나면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는 노무사를 통한 노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후배들, 사회복지사를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거보다는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관의 운영 규정보다 상위법인 노동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계신 선배 사회복지사들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의 기관이 속한 그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상위법인 노동법을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배 사회복지사들의 뒷모습을 보고 후배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슈퍼비전이나 밥을 사주거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뒷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습니다. 30년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20년, 30년 열심히 헌신해 주신 선배님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후배들이 또한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배분들께서 먼저 후배들이 소진 없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오래오래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진에 대한 생각 1가지를 말씀드린 전안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정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정규 사회복지사의 강연 제목은 우리가 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주거 관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정규 사회복지사가 보고 느낀 현장의 이야기들을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정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리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거창한 얘기도 아니고요.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집입니다. 따뜻한 우리 가족들이 오늘 열심히 일한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곳, 그리고 피곤한 몸을 뉘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바로 집인데요. 요즘 우리가 느끼는 집은 그렇게 마냥 따뜻한 곳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들, 그리고 월세, 전세,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죠. 특히 전세값 융자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주면은요, 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그만큼 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집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왜 집값을 얘기하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인가? 아닙니다. 저 사회복지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를 가장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거리 노숙인들을 만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감소하기 위해서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일들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이야기하는 어쩌다 공무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종종 강연을 나가는데요. 보통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집이 있으신 분과 집이 없으신 분. 보통 집이 있으신 분들은 나 오늘 집을 좀 샀으니까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내 재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세입자들한테 전세비를 얼마나 더 받을까? 월세를 조금 더 올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집이 없으신 분들, 세입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집도 없는데 자꾸 집값이 오르나. 이 다음 내 집은 어디로 가야 되나? 더 싼 집은 어디 있지? 더 좋은 집은 어디지? 주인이 나가래. 어디로 가야 되지?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것보다 조금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11,34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한 1,500여 명 정도는 실제로 거리에서 지금 영하 10도로 오르내리는 이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수원역에서 아마 이분들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10,000명이 안 되는 9,800명은 노숙인 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요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다시 사회 재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이 없어서 거리에 있든지 아니면 시설에 있으신 분들만 11,000명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사람들 보고 왜 노숙을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일반 조금만 더 하면은 노숙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이 사람들 게으른 거 아니야? 노숙 생활을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한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왠지 남루하고 누추하고 어쩔 때는 술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그 과정들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사회복지사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참 참혹하기까지 한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셨어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졌어요.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해체가 되기도 합니다. 뿔뿔이 흩어졌죠.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신용불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파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노숙을 하기 전까지는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집이라는 게 우리처럼 그냥 오늘 들어가서 내 몸 하나 누이는 그런 곳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2006년에 만났던 김씨 할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장 처음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집을 잃으니 나는 순식간에 동네에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기초수급자였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서 살았었는데요. 되게 점잖으신 선비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일찍 일어나셔서 동네를 쓸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지 빈곤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은요. 특별히 이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느낀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 이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동네 청년이 사업을 좀 하고 싶다면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빚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동네 청년은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김 씨 어르신에게 남기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 어르신은 그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월세 보증금도 다 뺐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은행에 헌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은 동네 거리에서 생활하시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분의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조금씩 보였던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동네 정말 존경받던 김 씨 할아버지는 동네의 민원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분을 어떻게든 뭐 병원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시설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 동네에서 좀 사라지도록 해달라라는 구청의 민원까지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김 씨 할아버지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집을 잃었던 거 하나뿐인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 한 장입니다. 주민등록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거지를 근거로 해서 주민등록을 하고요. 그 주민등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공적부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는 집을 잃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 씨 할아버지가 어느 행정구역에서도 어느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집이죠. 집은 참 따뜻한 곳입니다. 가족이 있죠. 오늘 제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제가 만약에 빈곤해질 경우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통해서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은요.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다쳤을 때, 이 팔을 기부스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병원비로 한 10만 원이면 끝날 거를 일반으로 돼서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더 많은 부담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병원비를 내야 되는 그런 역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집이란 거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노동력을 재생산해주죠. 쉬지 않으면, 편안한 집이 있지 않으면 내일 출근할 수도 없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여러 가지 4대 보험들을 내려면은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집을 잃게 되면은 가족과 함께 있을 공간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돼서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놓이게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그 효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국가의 복지 체계, 안전망으로부터 또 다 배제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집이란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은 단순히 그냥 오늘 내가 들어가가지고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는 그런 거주의 공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소통의 기반이 되는 그런 소중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이 부분에 크게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집을 소유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 공공에서는,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가난하느냐, 가난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적정한 수준의 집을 공급해서 이분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주거권으로서 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주거권 얘기를 하면은요, 몇몇 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왠지 주거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 철거민이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권은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에도 주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주거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주거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영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난 때문에 거리에서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그래서 거리로 밀려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06년도에 이런 기특한 말을 썼더라고요. 나는 가난 때문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는요. 이 전날에 거리에서 한 분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집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집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 적정한 주거를 주기 위한 이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집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더 고민해야 될 시기에 놓이지 않았느냐. 특히 요즘같이 집값이 무진장 비쌀 때 가난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복지부서도 아닙니다. 주택정책과라는 곳에서 주거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슬로건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적절한 집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기대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80만 9,590년. 저한테는 희망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의 숫자거든요. 이제 100만에 이제 2016년도니까는 올해는 거의 100만 명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중에 반이라도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봐야 할 주제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소셜워커원에서는 추천을 통해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의 추천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소셜워커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저는 관계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나에게 의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간접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사자의 주체성, 자주성을 살리는 방식과 지역 간의 많은 의미 있는 관계들을 좀 많이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진이 왔을 때 포기한다고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처음부터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되지 않을 때는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포기하는 것으로 답을 먼저 내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청에 한 민원인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왔다 가신 것 같은데요. 메모를 하나 놓고 가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집에 싸게 잘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집들이 할게요. 초대할게요. 놀러 오세요. 라는 얘기를 메모를 봤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또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집을 얻으신 거니까 참 보람이 있기도 했었고 또 마음 한켠이 또 따뜻해지기도 했고 내가 좀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제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스스로의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